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장김치인데요. 네. 요즘은 뭐 김장김치 담그는 풍경도 가정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주부들이 이맘때 만나면 안부 인사처럼 김장하셨냐고 묻기도 네, 했죠. 맞아요. 김치가 워낙 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김장김치가 워낙 뭐 건강한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김치라는 거는 이 과학적인 연구 소재로도 아주 단골로 등장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김치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김치가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저도 그렇거든요. 김치 없으면 못 삽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 이제 김장철에 간 맞는 김치에 딱 수육을 싸서 먹으면 따끈한 수육. 식감과 또 라면에 따끈따끈한 국물에 그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배고파지는데요? 네, 또 배고파집니다. 네. 또 맛도 그렇지만 이제 건강한 발효식품이다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김치가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인식이 되는 이유는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유산균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유산균, 잘 익은 김치에서 얼마나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김치 1g을 기준으로 최대 약 1억 개가 들어있고 유산균의 종류도 알려진 것으로만 약 200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김치 안에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사실이 또 확인이 됐는데요. 네. 바로 페닐젖산이라는 물질입니다. 페닐젖산은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균을 비롯한 곰팡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페닐젖산은 유산균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특히나 김치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산균 가운데 이 두 가지 특정적인 유산균, 이름이 좀 긴데요. 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과 류코노스톡 락티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 이들 유산균은 배추나 고추, 마늘 등의 김장 재료에 있는 유기물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 페닐젖산을 아주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연구팀은 실제 이 두 종류의 유산균을 첨가한 김치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김치를 발효시켜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이 유산균이 첨가된 김치에서 페닐젖산 농도가 17%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페닐젖산이 식중독균을 억제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김치를 좀 시중에 오래 두어도 시루에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 그런 이유 역시도 이런 항균 작용을 하는 그런 유산균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치의 어떤 위생의 문제를 걱정을 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이런 항균 물질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네. 보통 음식을 장기간 유통하거나 보관할 때는 화학적인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김치는 부패를 막는 화학적인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과학적인 음식을 만들었는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알수록. 자, 그런데 이 김치는 어떤 재료를 넣고 만드느냐, 또 얼마나 발효시키느냐, 얼마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유산균도 다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리법을 가지고 김치를 만든다라고 해도 어떤 온도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염도에서 발효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산균이 다르게 형성되고 그러면서 맛도 변하게 됩니다. 유산균이 김치 안에서 당을 분해하는 등의 활동을 아주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특정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예.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페닐젖산과 같은 물질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어떤 유산균의 대사 작용에 따라서 생성된 이런 물질이 결국에는 김치의 맛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김치 유산균은 신맛을 내는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유산균은 시원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김치 맛을 결정하는 게 할머니 손맛인 줄 알았는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유산균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느냐 이 점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 최대한 다양하게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김치 발효의 어떤 최적의 조건이 있는데요. 예. 말씀을 드리자면 온도는 약 4도에서 6도 정도,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발효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일 때가 유산균 수가 가장 많은 1g당 1억 마리까지 생성될 수가 있고요. 예. 그 이후부터는 유산균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염도가 너무 높으면 유산균이 많이 죽어서 염도는 좀 높지 않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치 전문가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김치는 참 복잡한 음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이런 대사 물질들이 심지어 배추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 복잡한 음식이란 얘기인데요. 네. 발효라는 어떤 특수한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미생
미생물들이 생겨나고 또 심지어는 김치가 어떤 대사 물질에서 맛이 바뀌기 때문에 김치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시시때때로 변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뭐 집집마다 뭐 김치 맛이 다르고 또 같은 집이어도 해마다 김치 맛이 다른 게 그 맞아요. 이유였군요. 자, 김치라는 것은 어떤 정석, 김치의 뭐 교과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복잡한 음식일 순 있겠지만 다른 발효식품에 비해서 김치에서는 아주 강한 유산균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김치 담글 때 소금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염도가 높은 환경에선 사실 어떤 균도 잘 자라나기가 힘든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유산균이라면 생명력이 무척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김치 유산균은 식물성 유산균이거든요. 요구르트처럼 뭐 우유를 발효해서 만든 식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산균이 생존력 면에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다른 발효식품과 달리 멸균하지 않은 수십 가지의 재료를 섞어서 김치를 만들잖아요. 젓갈도 넣고요. 이제 이런 재료에서 나온 단백질, 탄수화물 등이 유산균에게는 아주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에서는 유달리 종류도 많고 다양한 유산균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김치는 뭐 당연하게 몸에 좋지 하면서 먹어왔었는데 오늘 김치의 항균 작용과 관련한 또 다른 효능을 알게 됐습니다. 자, 아직 김장 안 하신 분들은요, 우리 집 든든한 유산균 지킴이 김장 잘 하시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